세계 최강 미국이 무릎 꿇었습니다. 2025년 12월 2일 새벽, 30년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우주 패권의 왕좌에서 말이죠. 펜타곤 지하 상황실, 100% 성공률을 자랑하던 미국의 궤도 제밍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타겟 완전 소실, 추적 불가, 이 한 문장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범인은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백악관 지붕 환풍구 4개가 선명하게 찍혔고 펜타곤 주차장 차량 번호판이 한 글자 한 글자 읽혔습니다. 심지어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 안테나에 볼트 12개까지. NSA 분석관들이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이건 우리 키홀 위성을 넘어섰습니다. 소련이 무너졌고 중국이 포기했던 그 벽을 한국의 연구원 300명이 단 72시간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5일간 격 2번의 완벽한 성공, 0.3초마다 주파수를 바꾸는 양자 도약 암호화. 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걸까요? 미국 전문가 30년 경력을 무너뜨린 그 충격의 전말,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미국의 우주 패권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한국이라는 이름 석자가 제 모든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5일 간격으로 2번의 성공.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콜린 벤틀리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고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자문관으로 30년을 일해왔습니다. 제 임무는 단순했죠. 미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는 것. 그 누구도 어떤 나라도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27일 새벽 그 레드라인이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로 긴급 호출을 받았을 때 저는 또 중국 문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장성 5명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엔 붉은 표지의 문서 한 장. NSA 긴급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벤틀리, 이거 봐. 국방부 차관이 문서를 제게 밀어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표지를 넘겼죠. 첫 페이지 상단에 박힌 빨간 도장. 극비. 그 아래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한민국 독자 개발 확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독자 개발? 한국이?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분석. 아리랑 7호 궤도 데이터.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이 나타났습니다. 위성 해상도 0.25m. 미국 키올 시리즈와 동급. 이게 확실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죠.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NSA가 사흘 밤낮을 분석했네. 확실하다고 하더군. 장성 한 명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 몰래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겁니까? 동맹국이. 저는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발사 일자가 눈에 들어왔죠. 11월 21일 누리호 4차. 11월 26일 아리랑 7호. 단 5일 간격.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도발이었죠. 발사 간격 5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을 때 NSA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과시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로켓 재발사 준비에 보통 한 달은 걸립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이 속도론 못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표를 짚으며 데이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위성 궤도 고도, 신호 암호화 방식, 지상국 통제 프로토콜. 모든 게 미국 기술 기준에 맞춰져 있었죠. 아니, 어떤 부분은 그걸 넘어서 있었습니다. 이 암호화 방식 우리가 해독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분석관의 대답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불가능? 미국 NSA가 해독 못하는 암호가 존재한다는 겁니까? 저는 30년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관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통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F-35 부품 공급 중단을 경고하겠네. 그리고 자네가 직접 가서 압박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갑니까? 자네만큼 이 분야 아는 사람 없네. 한국 정부 만나서 선을 긋게. 0.25m 해상도는 절대 용납 못한다고 말이야.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한국, 서울. 30년간 수많은 나라를 압박해왔지만 동맹국을 직접 경고하러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술 문제로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어두웠습니다. 한국이 이 선을 넘었다는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죠. 미국의 독점은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선언 말입니다. 서울행 비행기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보고서뿐이었죠. 0.25m. 독자 개발. 암호화 불가. 이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던 걸까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태평양 상공 10,000m.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동맹국을 압박하러 간다는 게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국방부 직원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도 간단했죠. 그들은 저를 검은색 승용차에 태우고 곧장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으로 한국 우주 프로그램 자료를 다시 훑었죠. 나로우주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누리호 개발 역사, 그리고 핵심 인물 2명의 프로필이 나타났습니다. 박준혁, KARI 우주개발본부장, MIT 항공우주공학 박사, 나사 제트추진연구소 출신. 경력만 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서윤, 위성 시스템 총괄 책임자, 스탠퍼드 전자공학 박사, 한국 최초 위성 암호화 시스템 설계자. 이 2사람이 오늘 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끄고 창밖을 봤죠. 서울 시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했죠.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된 게 아니었습니다. 경계였죠. 저는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엔 이미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그리고 4명의 실무진. 그중 2명이 박준혁과 최서윤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박준혁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계산적이었죠. 최서윤은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2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벤틀리 자문관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엔 아리랑 7호 사양서가 떠 있었죠. 아리랑 7호의 해상도가 0.25m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차관이 박준혁을 쳐다봤습니다. 박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엔 기술 협력 약정이 있습니다. 위성 해상도는 0.5m로 제한하기로 했죠. 귀국이 이 약정을 위반한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준혁이 입을 열었죠. 약정문을 다시 확인해 보시죠. 그 약정은 미국 기술을 활용한 위성에만 적용됩니다. 아리랑 7호는 순수 독자 개발입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약정문? 저는 그 문서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항을 간과했던 걸까요? 아니, 애초에 한국이 독자 개발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독자 개발이라 해도 0.25m 해상도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 위배됩니다. 즉시 제한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차관의 반응은 의외였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저는 되물었습니다. 내일? 이건 즉시 결정해야 할 사안 아닙니까? 하지만 차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입가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 미소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준비된 자의 표정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최후의 압박 카드였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35 전투기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F-35.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이죠. 이 협박은 보통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관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당황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이죠. 오히려 제가 더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박준혁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죠. 내일 나로우주센터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투엔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들은 뭔가 숨기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나로우주센터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 해안가 끝에 자리 잡은 발사장이었죠. 창밖으론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CIA 본부에서 긴급 보고가 왔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죠. 미국이 해독할 수 없는 암호.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국 위성을 전혀 감시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정문에 도착했을 때 박준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죠. 어서 오십시오. 오늘 누리호 발사 최종 점검이 있습니다. 최종 점검입니까? 발사는 언제죠? 이틀 뒤입니다. 오늘은 예행 연습입니다. 예행 연습.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도 발사 전엔 항상 예행 연습을 하죠. 하지만 뭔가 깨름칙했습니다. 왜 저를 예행 연습에 초대한 걸까요? 통제실로 들어갔을 때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엔 누리호가 발사대 위에 우뚝 서 있었죠. 흰색 로켓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박준혁이 제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미국 고문단 7명과 함께 뒤쪽 관측석에 앉았죠. 모두 노트북을 꺼내 미국 감시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틀 전 설치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걸로 한국의 모든 발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었죠.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통제실 스피커에서 여성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T-10분. 저는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신호 수신 정상. 데이터 전송 안정. 모든 게 완벽했죠.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T-5분. 연구원들의 손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통제실을 채웠죠.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메인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죠. T-3분. 그때였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화면 중앙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시그널 로스트. 뭐? 저는 황급히 프로그램을 재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신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 옆에 앉은 고문단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끊겼습니다. 저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대 노트북이 전부 블랙아웃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잠깐. 발사 중지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은 각자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박준혁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발사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박준혁이 고개를 돌렸죠.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감시 시스템이 전부 다운됐습니다. 발사를 멈춰야 합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정상입니다.
발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다운됐는데 한국 시스템은 정상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T-1분. 카운트다운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통제실을 둘러봤죠. 연구원들은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보는 화면과 다른 걸 보고 있다. T-30초.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죠. 30년 경력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통제권을 완전히 잃은 기분. 10, 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7, 6, 5. 제 노트북은 여전히 검은 화면이었습니다. 4, 3, 2, 1. 점화. 굉음이 터졌습니다. 통제실 창문 너머로 누리호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죠. 하얀 연기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로켓이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우리 시스템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누리호가 구름 위로 사라졌죠. 통제실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제 노트북이 다시 켜졌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죠. 누리호 궤도 진입 성공. 모든 시스템 정상.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발사 과정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왔죠. 잘 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엔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그때 최서윤 박사가 제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5일 뒤가 진짜입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5일 뒤가 진짜라고? 그럼 오늘은 뭡니까? 리허설입니까? 그날 밤 저는 서울 호텔방에서 워싱턴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죠. 상황이 어떤가? 최악입니다. 발사 중 우리 감시망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뭐라고? 차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했죠. 7대 노트북 동시 다운. 한국 측의 무반응. 그리고 최서윤의 마지막 말. 5일 뒤가 진짜라는 게 무슨 뜻인가? 아리랑 7호 발사일입니다. 그들이 진짜 능력을 보여준다는 뜻 같습니다. 차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네. 최후 통첩을 전달하게. 최후 통첩입니까? 그래. 암호키를 넘기라고 하게. 영상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공유하라고. 거부하면 F-35 50기 공급을 즉시 중단한다고 통보하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F-35 50기. 한국 공군 전력의 핵심이었죠. 이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에 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달하겠습니다. 화상회의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화려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평생 동맹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국방부 청사에 갔습니다. 회의실엔 어제와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차관, 박준혁, 최서윤, 그리고 실무진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문서를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요구사항입니다. 문서를 테이블에 놓았죠. 차관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며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암호키 제공, 실시간 데이터 공유, 해상도 제한. 차관이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이르렀을 때 그가 고개를 들었죠. 거부시 F-35 공급 중단?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박준혁과 최서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나 당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관이 문서를 덮었습니다. 48시간 검토하겠습니다. 또 48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죠. 차관님, 이건 검토할 사안이 아닙니다. 즉시 결정하셔야 합니다. 48시간 드리겠습니다. 차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쳐다봤죠. 그의 입가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웃고 계십니까?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뭡니까? 통제와 동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통제와 동맹의 차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30년간 저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동맹도 통제의 대상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CIA 지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벤틀리, 큰일 났네. 무슨 일입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네트워크 트래픽이 90% 감소했어. 내부 와이파이까지 차단됐다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단? 왜죠? 모르겠네. 하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완전 블랙아웃이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네트워크 블랙아웃. 48시간 검토. 박준혁의 미소.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항복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CIA는 이걸 항복 신호로 해석했죠. 네트워크를 끊고 내부 조율 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건 항복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전쟁 준비입니다. 통화 상대가 웃었습니다. 전쟁? 한국이 미국과 기술 전쟁 말입니다. 이들은 48시간 동안 뭔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네 너무 긴장한 거 아닌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죠. 한국은 지금 최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나로우주센터 원격 감시 화면을 켰습니다. 연구동 불빛이 환했죠. 자정이 넘었는데도 건물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이 밤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죠. 48시간 그 안에 뭘 만들 수 있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청와대로 갔습니다. 실무회담이 잡혀 있었죠. 이번엔 더 높은 급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부 차관까지 나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준비한 문서였죠. 차관이 그걸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저희 답변입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죠. 독자 통신 프로토콜 사양서. 이건 항복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설계도였습니다. 미국과 전혀 호환되지 않는 독자 체계. 페이지를 넘길수록 충격이 커졌습니다. 이건 우리 시스템과 전혀 다릅니다. 예. 독자 개발이니까요.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양서를 계속 넘겼죠. 암호화 방식, 주파수 대역,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이걸 48시간 만에 만들었단 말입니까? 72시간입니다. 정확히는요. 최서윤이 정정했습니다. 72시간. 사흘 만에 이걸 만들었다고요? 저는 사양서를 덮고 차관을 쳐다봤습니다. 이걸 정말 72시간 만에 만들었습니까? 300명이 밤샘 작업했습니다. 박준영이 대답했죠. 300명. 72시간.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21,600시간의 작업량.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연구원 300명이 사흘 동안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서윤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죠. 네트워크 블랙아웃의 진짜 이유를. 이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스템으로 뭘 하려는 겁니까? 아리랑 7호에 탑재합니다. 모레 발사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레? 이틀 뒤에 이 시스템이 우주로 올라간단 말입니까? 회의실을 나와 저는 즉시 워싱턴에 전화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받았죠. 플랜 B를 승인하게. 플랜 B입니까? 궤도 재밍일세. 아리랑 7호가 올라가면 즉시 신호를 차단하게. 성공률 100%라며? 그렇습니다만. 하지만 한국에 통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장관이 짧게 웃었습니다. 자네 30년간 이 분야 전문가 아니었나? 우리 재밍 시스템은 실패한 적이 없네. 중국 위성도 러시아 위성도 다 막았어.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의 궤도 재밍. 미국의 최후 무기였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가 한국에도 통할까? 다음 날, 저는 다시 청와대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왔죠. 저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발사를 취소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리랑 7호가 궤도에 오르는 순간 미국 군사위성이 신호를 차단할 겁니다. 7조 원짜리 위성이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7조 원. 한국 우주 예산의 절반이었죠. 하지만 장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맹은 어떻게 됩니까? 동맹은 서로 존중할 때 유지됩니다. 지금 귀국은 선을 넘었습니다. 박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봅시다. 단 네 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엔 흔들림이 전혀 없었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재밍을 이미 알고 있다.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백악관 상공에 위성이 떠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였죠. 렌즈가 아래를 향하고 백악관 지붕을 선명하게 찍어냈습니다. 환풍구 하나하나가 보였습니다. 심지어 볼트 숫자까지. 해상도 0.25m.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죠. 박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다르게 보였죠. 이 도시 어딘가에서 300명의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릴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물을 마셨습니다. 만약 꿈이 예고편이라면? 만약 내일 아리랑 7호가 정말로 미국 재밍을 뚫는다면? 그럼 3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까?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악몽뿐이었죠. 백악관을 내려다보는 한국 위성. 0.25m 해상도. 그리고 박준혁의 미소. 새벽 6시 저는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일. 미국의 마지막 방벽과 한국의 새로운 기술이 충돌하는 날. 저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죠. 30년 경력의 자문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패배를 예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콜로라도 사령부에 전화했습니다. 준비됐나? 예. 타겟 포착 즉시 재밍 개시합니다. 실패 확률은? 제로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로. 하지만 왜 제 가슴은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까요? 12월 2일 새벽 나로우주센터 통제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미국 고문단은 아무도 오지 않았죠. 워싱턴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번엔 콜린 벤틀리 혼자서 모든 걸 지켜보라고. 저는 관측석에 앉아 통제실을 둘러봤습니다. 연구원들이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죠. 박준혁과 최서윤도 보였습니다. 둘 다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었죠.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T-30분.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콜로라도 사령부와 연결됐죠.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재밍 시스템 스탠바이. 타겟 포착 시 30초 내 차단.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방벽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진 절대 무기. T-15분. 통제실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빨라졌죠. 저는 메인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대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T-10분. 박준혁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잠깐 멈춰 서더니 말했죠. 오늘은 역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사? 어느 쪽 역사 말입니까? T-5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났죠. 30년 경력에서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T-1분.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3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20, 19, 18. 저는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콜로라도 준비 완료. 10, 9, 8.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5, 4, 3, 2, 1. 점화. 굉음이 터졌습니다. 발사대에서 불길이 치솟았죠. 하얀 연기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누리호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상승 궤도였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1단 분리 성공. 3분. 2단 점화. 모든 게 예정대로였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8분 후 아리랑 7호가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위성 분리 성공. 통제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죠.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타겟 궤도 진입. 재민 게시 요청. 5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재민 실행. 콜로라도에서 군사위성 4대가 동시에 전파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초당 10GHz. 어떤 위성도 버틸 수 없는 출력이었죠. 30초가 지났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타겟 신호 미포착.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포착?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 요청을 보냈죠. 1분 후 답장. 타겟 완전 소실. 주파수 추적 불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단장.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돌렸죠. 주파수를 공개하십시오. 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박준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3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30분? 지금 당장 말해야 합니다. 30분 후에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봤죠.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방벽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재민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타겟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시스템이 방금 증발했습니다. 통제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각자 화면만 보고 있었죠.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30분. 그 숫자가 제 세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준혁과 최서윤이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미소 짓고 있었죠. 저는 그 미소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콜로라도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나? 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이 만든 위성이 지금 저 위 어딘가를 날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패배. 그 단어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25분. 박준혁이 메인 컴퓨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가 연구원들에게 말했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제 30분이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통제실은 숨조차 삼키지 않는 정막이었습니다. 모든 연구원이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박준혁과 최서윤도 메인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 신호 수신 시작합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메인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점등됐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 하얀 점 하나가 나타났죠. 그 점이 점점 커졌습니다.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위에서 찍은 백악관. 지붕이 선명하게 보였죠. 환풍구가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환풍구가 완벽하게 식별됐습니다. 이건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펜타곤이었죠.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번호판이 읽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말도 안 돼. 세 번째 화면.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였습니다. 안테나가 보였죠. 그 안테나를 고정한 볼트가 보였습니다. 하나, 둘, 12개. 볼트 12개가 전부 식별됐습니다. 저는 의자를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이게 0.25m입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0.23m입니다. 더 선명합니다. 0.23. 미국 키올 위성보다 좋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최서윤이 다가왔습니다. 72시간 동안 운영체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양자 도약 암호화 기술입니다. 0.3초마다 주파수가 바뀝니다. 0.3초? 예. 귀국의 제밍 시스템은 주파수 포착에 최소 1초가 필요합니다. 우리 위성은 그 전에 이미 다른 주파수로 넘어갑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0.3초마다 주파수 변경? 그게 가능한 기술입니까? 박준혁이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사진이 떴죠. 네바다 사막. 미공군 비밀기지. 스텔스 전투기가 활주로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겁니까? 어제 오전입니다. 뭐라고요? 아리랑 6호입니다. 5일 전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이미 궤도에서 가동 중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리랑 6호? 5일 전부터? 그럼 우리가 한국을 감시한다고 믿었던 시간에 저희가 귀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서윤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죠. 30년. 3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 미국의 절대 우위. 기술 독점. 통제 체계. 모든 게 지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뒤처졌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죠. 뒤처진 게 아닙니다. 귀국은 여전히 강합니다. 다만 이제 혼자가 아닐 뿐입니다. 통제실 연구원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껴안고 울었죠. 72시간의 밤샘 작업. 300명의 땀과 눈물. 그 결과가 지금 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환호하는 연구원들. 미소 짓는 박준혁. 눈물 흘리는 최서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미국을 증오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통제받기 싫어서 만든 거였습니다. 최서윤이 제 앞에 섰습니다. 벤틀리 자문관님. 예. 저희는 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통제받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녀 뺨을 타고 흘렀죠. 동맹은 복종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30년간 무엇을 했던 걸까요? 동맹을 지킨다며 그들을 억눌렀습니다. 기술을 통제한다며 그들의 성장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우리 허락 없이. 우리 통제 밖에서.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죠. 밖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날고 있었습니다. 0.23m 해상도로 0.3초마다 주파수를 바꾸며 미국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저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패권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폭발이 아니라 정적 속에서. 전쟁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72시간 만에.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워싱턴과 마지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이었죠. 국방부 장관, 국무부 차관, 그리고 대통령 안보보좌관까지 참석했습니다. 보고하게. 장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한국의 기술은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밍은 무효입니다. 감시도 불가능합니다. 통제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죠. 한국은 양자 도약 암호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으론 추적조차 할 수 없습니다. R이랑 6호와 7호 모두 가동 중입니다. 그럼 어쩌자는 건가? 통제가 아닌 협력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겁니다. 그게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서는 길입니다. 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미국이 한국과 동등하게 손잡자는 말인가? 예.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체계의 종말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검토하겠네. 장관이 말했습니다. 검토. 그 단어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통제를 포기하는 겁니다. 화상회의를 끝내고 저는 나로우주센터로 향했습니다. 박준혁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통제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 10시였죠. 하지만 박준혁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안 가셨습니까? 내일 떠납니다.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화면엔 R이랑 7호의 궤도가 떠 있었죠.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30년간 저는 동맹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기술을 억누르고 성장을 막았습니다. 그게 패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죠.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문관님은 임무를 수행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동맹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동등하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30년 패권 체계가 끝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박준혁에게 이메일을 작성했죠. 박 단장님께. 지난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통제할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족쇄가 아닌 협력의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그 첫걸음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콜린 벤틀리.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서 패권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저 위 어딘가엔 R이랑 7호가 날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 뒤에도 서지 않습니다. 이제 나란히 섭니다. 어쩌면 앞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패권이 아닌 동맹의 시대. 통제가 아닌 존중의 시대. 그 시대를 저는 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